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고 이건 답이 있으니까 뭐 답을 뭐 채점을 하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올해부터 PDF 다운로드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서 웹뷰어로 그냥 볼 수만 있습니다. 다운이 안 돼서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혹시라도 어떤 그 비상시에 뭐 이제 누가 안 갖고 왔다던가 복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필기를 이제 다 이제 형광펜으로 해요. 그래서 형광펜은 복사가 안 나오거든요. 형광펜이 두껍다 보니까 필기를 잘 못해서 누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요. 그냥 어떤 문제를 틀렸다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거 캡처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걸 언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쪽인데. HWP인가 뭐 있지 않아요? PDF요. 그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HWP는 교사용만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쌤 친구 중에 학교쌤 없어요? 아, 친구 중에 학교 사람은 있는데 그 친구랑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 아,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아니, 어제 샀잖아, 상관없잖아. 샀죠. 네. 그리고 아직은 원래 안 되고요. 2월 28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웹뷰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드로 공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 그거 맞네. 네, 3번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처음으로 푸는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었잖아요. 생각보다 지문이 짧아요. 그래도 이게 작년 수능보다 지문이 조금 짧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도 조금 짧아지는 느낌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긴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짧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낌은 좀 문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아, 아니요. 조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같이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 작년도 거거든요. 작년도 문제가 더 수준 있고 좀 어려웠지만 깔끔했다. 근데 이건 조금 쉽지만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요? 네? 아니, 저거. 잘 찍히고 있죠? 네. 네. 자, 맨 처음에 피터 씨가 나왔습니다. 네, 왠지 노래를 잘할 것 같은데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 일정한 방식으로 행해야 할 이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윤리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부터 시작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윤리적으로 행한다는 그런 기준 안에서 어떤 다른 기준, 방법을 찾는 거라면 기억 같은 질문은 아예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후자의부터 밑줄 할게요. 후자의 물음들은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지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해요? 무슨 윤리라고 그래요? 메타윤리라고 하죠? 메타. 네, 메타윤리.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철학자들은요, 거부감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단.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밑줄 해볼게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사람마다 윤리적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돈 제일 잘 벌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사는 게 윤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부터 밑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원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윤리적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윤리적이어야 되지라는 물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보편적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에 한정된다? 개인적 경륜에 내모하세요. 개인적 경륜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윤리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야 이게 윤리적인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건 나만의 입법,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이었으니까. 그래서 피터 싱어는 이런 거부의 입장에 대해서 밑줄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문단까지 읽어봤는데요. 1번 문제에 3번이 해결이 됐죠. 네, 특정 물음과 다른 물음들의 차이를 제시했다. 여기서 특정 물음이 기억에 해당하는 그거고요. 다른 물음은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동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 다른 인종을 평등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미 뭐 답을 아시겠지만 뭐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에도 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 윤리학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4번이라는 겁니다. 윤리학에서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윤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윤리적인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4번이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윤리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윤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잘 모르겠어요. 2번에 보기 4번이요? 네.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윤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윤리라는 것이 뭐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윤리라면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되지 않는 것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윤리 자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2번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학생들, 다른 학교에서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단을 좀 읽어보고 나머지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는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사실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왜 합리적이어야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인데 왜 내가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서 왜 내가 밥을 먹는 거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물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7번째 줄을 보시면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밑줄 할게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잉여적 물음입니다. 당연히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윤리적이어야 되지라는 것은 쓸데없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터 싱어는 또 여기에 또 딴지를 걸어요. 이 물음을 윤리에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합리적인 건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윤리적인 건가? 뭐 그럴 수 있겠다. 효율적인 것인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로서 보는 거지 반드시 우리가 의무적으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질문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피터 싱어는 그렇게 봐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문단의 밑에 네 번째 줄 이런 물음은 밑줄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한 방식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윤리적인가? 뭐 그럴 수 있겠네. 아닐 수 있겠네.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단. 피터 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 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불편, 부당이 무슨 뜻일까요? 불편하고 부당한. 아, 뭔가 좀 편하지가 않아? 네.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응. 약간 이득을 얻거나 그런 게 관망자면은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간섭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닌데. 자, 불편, 부당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쪽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가지 관점을 다 같이 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중립기어 바꿔본다고. 한차 박았구나. 네, 엄청 박았어요. 네. 그래서 불편, 부당한 관망자 같은 부분을 가지고 취하도록 요구하다고 보는 겁니다. 윤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즉 다음에 밑줄하세요. 그 물음은 행위의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할 이유들에 대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원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기부행위가 가장 윤리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윤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판단들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왜 윤리적이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보시면 A는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과 멸종을 가져오는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것은요. 메타윤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댐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미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타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 아닐 뿐더러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자, 근데 보기 2번을 보시면 피터 싱어는 B의 물음을 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할 이유들에 대한 물음.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싱어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것이고 보기 4번 A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생명에 대한 외경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원칙이다. 그럼 뭐예요? 개인적인 윤리잖아. 그렇게 주장한다면 B 입장에서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경유를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5번. 만약 B의 물음에 대해 윤리적 정당을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피터 시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렇게 볼 필요 없어. 그냥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가능한가? 요 정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4번에 1번이 답입니다. 이런 윤리나 철학 쪽이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좀 어렵긴 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사회문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도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쪽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위협 소구는, 위협 소구 공부를 하시고, 네, 밑줄 하세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담뱃값을 보시면 막 폐가 썩어가는 모습, 뭐 피부가 괴사하는 모습,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 냄새 난다고 막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바로 위협 소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협 소구는 결론적으로 뭐를 하는 것이냐? 첫 번째 문단에 5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 결국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자극이 세면 셀수록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한 걸 보니까 두 번째에서 꼭 그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가시면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제니스 동그라미 하시고 네모 하시고 제니스는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곡선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곡선 이론이 나와 있는 그래프만 보시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줄 정도는 안 읽어도 돼요. 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죠. 위협 소구 수준이 없을 때는 당연히 태도 변화가 없겠지만 점점 위협 소구 수준이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태도 변화가 많아져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중간, 최대 중에서 중간적인 자극이 가장 위협적이었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반비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반비례가 아니죠. 자, 이건 제니스의 이론이었고요. 다음 로저스가 나옵니다. 다음 문항 로저스 네모하세요. 이것도 표만 보시면은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니스는 어느 정도의 위협에 대한 얘기야. 수준에 대한 얘기야. 근데 로저스는 좀 달라. 구성 요소를 3가지로 봤어요. 그리고 이 구성 요소에 따른 인지적 평가 과정을 3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방어 동기가 생기면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 어느 하나라도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방어 동기를 형성할 수 없다면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왼쪽 본문을 읽어보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없다. 그럼 이 표만 보시고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럼 대충 이 과정을 겪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쪽이 이제 두 번째 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문단은 위협 소구와 관련해서 라고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 소구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입니다. 손실의 차원에서는, 손실의 차원 괄호하시고,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득의 차원도 괄호하시고요.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득의 차원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인문예술에 비해서 사용을 하는 좀 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1번은 1번이었으니까 넘어가시고 2번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나문단에 접종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을 하면은 미리 약한 것을 투입해가지고 센 것을 막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접종이론 일단 밑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외적인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신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약한 자극을 줘서 아닌데 해서 점점 키우는 거. 이것이 바로 접종이론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위협 속으로는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동그라미나 접종이론은 저항력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으로 가실게요. 3번에 레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레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은 그 자극을 받는 수신자예요. 수신자의 특성을 봤더니 여러분들 사실 젊으니까 내가 뭐 얼마 뒤에 죽겠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적어도 뭐 한 60년, 70년 뒤에 죽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랑 좀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뭐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 이런 즉각적 결과에 더 효과적을 그 모습이 나타났다. 힐은요. 에이즈 예방 광고에 나타난 위협소구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실험에서 중간 정도의 위협소구의 효과가 최소한의 수준이나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거 누구랑 비슷합니까? 그래프 레이즈. 제니스. 제니스랑 비슷하죠? 그 누구예요? 뭐 누구라고요? 레이스. 네. 자, 제니스랑 비슷합니다. 이런 느낌을 딱 받아야 되는 거고요. 힐은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소구는 에이즈의 유해성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3번에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득의 차원에 대한 내용은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2번은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자, 4번의 기형을 보시면 건전지 분리배출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위협 소구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런 게 없다고, 불안감이나 위협을 조성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답은 5번입니다. 근데 나를 보시면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뭐야? 부정적인 결과가 증가하는 내용이니까 손실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동그라미 다는요.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부정적 결과가 줄어드는 효과죠? 이득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못 보고 나무에서. 맞아요. 이거 틀리면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골랐는데. 너 틀렸어? 네. 근데 너 4번 골랐구나. 네. 자, 이렇게 사회문화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저 2개 끝났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근데 앞으로 네. 수업 풀면 그냥 채점해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도 내가 풀었으면 나 같은 경우는 궁금하니까 막 답을 바로 보거든. 저도 그래. 자, 해도 돼요. 앞으로 하나 맞았어. 하나 맞았다고? 대박사였어. 자, 과학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내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 열심히 푸셔야 돼요. 근데 난 이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별로였어, 나는. 자, 내신을 하면 이거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바꿔서 내니까. 그런 거구나. 이게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내신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 이게 내용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지만 인문예술 1강은 내신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낼 것 같아요.
아까 그 사회 문화 같은 게 내이겨졌거든요. 좀 깔끔해요. 요 과학기술 좀 어렵습니다. 나만 어렵냐? 어려워요. 글은 쉬웠는데 우리가 별로 마음에 모르겠어. 아니 번역이라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난 처음 들어봤어 이런 말을. 시험 대비할 때 이거 다시 해요? 그럼? 안 하죠. 과학기술. 시험 대비는 다시 안 하고요. 저번에 내가 그 알려드렸던 문제집 있었죠. 그런 걸로 할 거예요. 그거는 같은 내용의 다른 문제가 나와 있는 거. 그런 걸로 연습을 할 겁니다. 다시 내용을 할 시간은 없어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밑줄하시면 됩니다.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증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대요. 그렇구나. 사람들과 관계없는 똑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결과물. 라투르 네모하신 거예요. 행위적 연결망 이론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구성주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위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구나. 그러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그러다면 극단적 상대주의는 모든 것을 같다, 모든 것이 동등하다 라고 보는 건데 이 라투르가 제시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은 거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모든 행위자에 대해서 인간만 행위자는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심지어는 기계도 어떤 지식도 병균,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도 다 행위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칭하여 이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근데 번역이 뭔지 나와야 되겠죠. 밑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행위자라는 것은 사람만 행위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람과 실제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병균, 세균 이런 것도 다 행위자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계가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계가 뭐 자기가 뜻이 있어? 그러나 이 이론에서는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걔네가 모여서 목표를 조절하면서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번역이다. 신기하죠? 자,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며 설명하면서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 달라지죠. 총을 딱 쥐면 뭐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범죄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나한테 까불면 다 쏴버릴 거야 라는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도 마찬가지로 전시되어 있는 총은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총이 쥐어지는 순간 그 총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기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행위자끼리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지금 보는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주체화부터 밑줄에 보세요.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져가는 인식과는 다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을 나타냈어요. 즉,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총이 우리한테 쏘라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총을 잡고 쏘니까 일반적으로 주체는 누구라고 봐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죠. 객체를 총으로 보고요. 근데 얘는 그러잖아요. 각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됐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밑줄. 성공적인 번역은 더 넓고 촘촘함에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라투르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칭합니다. 블랙박스 동그라미.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블랙박스가 되기까지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촘촘한 번역이 된 결과로서 이 블랙박스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번역 자체가 블랙박스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세 줄 내려가시면 특정 현상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방을 이루면서, 그쵸? 주장 자체가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결방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라투르는 이제 밑줄 하세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즉 한계점이 있을 수 있잖아, 주장이. 그럼에도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거고요. 장단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과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보기 박스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기술 결정론, 사회문화 결정론. 기술 결정론은 누가 잘못이다? 총기가 잘못이다. 사회문화 결정론은 인간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처벌해야지 총기를 두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문제점은 뭐예요? 각각 따로만 본다는 거야. 라투르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거지.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란 말이야. 이걸 왜 따로 보냐 이거야. 연결시켜야 되겠죠. 서로에게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2번이 답이죠. 이건 좀 멍청하다. 1번 보기 오른 사람 있습니다.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모두 비인간에 대해 인간을 우위에 놓는다. 비인간은 총기였죠? 인간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대로 쓴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굽니까? 사회문화 결정론이죠.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예요. 3번 고른 사람 있습니다.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위가 총 모두 각각의 본질을 지닌 주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아니죠. 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내 말은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은 이 둘 다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은 총기 중심이고요. 사회문화 결정론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각각의 본질을 지닌 주체다라는 것은 라투르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이제 2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번. 번역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번이 틀렸죠? 블랙박스가 되는 과정이 번역이 아닙니다.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갈게요. 네, A는 가리비 유생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A가 있고요. 어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죠. 그럼 이제 행위자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양식이 성공을 했고요. 논문 완성해가지고 이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샘플은 잘 됐는데 실제 적용이 안 돼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은요. 내재하는 한계나 장단점과는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보기 3번을 보세요. 행위자는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고 뭐 살아있는 생물이고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거 다 포함돼야 돼요. 이 수집기는요? 수집기 없어가지고 안 하는 거.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 수집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많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게 포함된다고 말하는 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네. 다만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 뭐뭐 많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이제 맞는 거고요. 네, 보기 4번. 네, 파스텔은 인간행위자, 미생물은 비인간행위자. 맞죠? 네, 맞습니다. 4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주제통합.
힘들지 이놈들아? 네. 그래. 고3은 그냥 힘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다 맞았다. 그럼 설명 드릴 게 없죠. 아 근데 제가 좀 틀렸던 아니 뭐 너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얘기한다던가 본인의 치부를 드러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이름을 말 안 했기 때문에. 아 이름 말 안 했나? 자 그럼 이제 가문단에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를 기술하는 것으로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들 어떻게 동그라미 하시고 발현 원인 동그라미 하세요.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 날개 쪽에 눈 같은 게 크게 달려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예를 들면 뭐 호르몬, 유전자,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었지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행동의 진화에 관한 것을 기술하는 왜 그랬지? 왜? 왜에다 네모하시고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행동의 형성 원인 네모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화학적인 이유로 이 눈처럼 생긴 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관점 하나랑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이 형성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갈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가가 뭐예요? 행동의 발현 원인이죠. 발현 원이래요. 발현 원인. 그럼 이 발현 원인이 뭐야? 어떻게 중심이 되겠죠? 그럼 유전자랑 관련된데요. 신경학적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동그라미는 형성 원인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했겠죠. 안 잡아먹혀야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1번이에요. 1번. 야, 좀 헷갈렸다, 이거. 이게 1번인데,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가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화학적 요인은 뭡니까? 동그라미 가에 해당이 돼야죠. 그냥 2번은 답이 아니에요. 다음 3번. 과시 행동 결과 분석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요? 왜 했는가? 행동을 했더니 번식이 잘 되고, 행동을 안 했더니 잡아먹히더라. 왜 했는가는 뭐예요? 나죠.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좀 볼게요. 3번 문제는 일단 보기 2번을 보시겠습니다. 오토메리스 나방의 과시 행동이 외부에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적응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가 관련될 수 있다. 뭐 너무 맞는 말이죠.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화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간 거죠. 자,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나옵니다. 다윈 나왔어요. 선생님이 다윈을 좋아하긴 하지만 표시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세모 왔어요. 다윈 세모. 자,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에 따르면 밑줄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유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뭐 다윈의 주장입니다. 유전입니다. 감정 표현. 두 줄 내려가셔서 오른쪽 끝부분에 감정과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즉 대체로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입꼬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면 입꼬리가 내려간단 말이죠. 이런 간단한 표정만 보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얘기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이제 밑줄 하시겠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야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짐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빨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표정이 안 좋아. 그럼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지. 자, 한편 다윈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동물과 사람도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A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에크만 나왔어요. 에크만도 세모하세요. A의 세 번째 줄 끝에요. 에크만은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한 실험에서 각 문학과의 여러 차이에도 모든 문학과에서 기본적인 감정이 기쁨, 분노, 경악, 슬픔, 공포, 혐오 등이 발견되며 감정 표현이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보면요. 밑줄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윈과 에크만의 생각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유전적이니까. 지금 다윈도 선천적이고 유전된 거라고 얘기했잖아. 에크만도 유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큰 틀은 같아요. 자, 즉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되므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를 읽었죠? 4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 누가 나왔어? 프리드룬드 네모하세요. 자, 프리드룬드는 표정이 단지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신호로 작동한다는 잘못된 생각이래요. 오? 그렇다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 빗줄합니다. 표정은 행동상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주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구나. 또 프리드룬드의 견해에 따르면 또 밑줄 감정과 표정 사이의 1대1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분노의 감정을 가져도 공격적인 얼굴 표정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복수하려는 그런 냉담한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동은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어떤 표정으로 나온다? 이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보기 5번처럼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동일한 감정은 동일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왼쪽에 3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A 부분은 끝났으니까 이제 B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보기 3번. 인간의 감정과 감정 표현이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보아. 보편적인지라는 이 말은 감정과 감정 표현이 유전적 진화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맞네. 유전적으로 그렇게 발달된 프로그램이니까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하니까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3번 맞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감정 표현으로 해석되는지를 묻는 것을 보아. 보편적인지는 인간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상황이라도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다만 동일한 감정은 특정 표정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그 얘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4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에요. 5번. 같은 표정이 어떤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을 보아.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면 감정 표현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도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학습을 받았다면 기분이 안 좋고 슬픈데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참는단 말이야. 그럼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한 거죠? 1번 했어요. 1번에 답 2번입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야 되겠네. 이제 5번으로 가야 오, 있구나. 네. 자,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1번이 답이죠. 왜냐면 이 보편성에 대해서는 에크만과 다윈이 같은 입장이에요. 1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2번. 아까 그랬죠? 다윈은 동물과 인간의 감정 표현이 유사하다. 2번 맞고.
3번. 똑같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개인이나 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고요.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오래 걸렸네요. 질문 있습니까? 힘들죠? 네. 쉽시다. 아, 일단 그거 무조건 부른다. 이거 뭔데